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근대화 실패에 대한 잘못된 변명을 하고 있는 세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대 오학영 교수의 책이 되겠는데요. 조선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식민사관에서 말하는 조선이 당쟁이나 하다가 망해먹었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500년간이나 지속이 된 조선이 나름대로의 힘이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사관 비판을 넘어서서 자주적 근대화에 왜 실패를 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대로 이전하는 시험의 합격, 불합격을 따지듯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일부만 제외하고는 지구상에서 조선을 비롯해 대부분의 문명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를 자신들의 미래로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설정하지 않는 목표나 결과에 어찌 실패와 성공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길 가다 강도를 만나 상해를 당하면 그 사람에게 운이 없다고 하지 그 사람이 실패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일까요? 막걸리일까요? 조선이 자주적인 근대화에 실패를 해서 식민지가 됐습니다. 엄청난 노예적인 삶을 강요받았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강제 동원된 조선인이 780만에 이릅니다. 이 조선인들이 단지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다음 생에는 운 좋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근대로의 이행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것은 정말 운이 없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지만 근대화의 가정이라는 것은 강도를 만나듯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만나지 않았습니다. 15세기 말 대항해 시대가 개막이 된 이후에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주적인 근대화에 성공을 했었고요.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서 동양 3국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에 중앙 집권 국가를 수립을 하고 자주적인 근대화를 위해서 압축적인 자본주의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후발 제국주의국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우리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서 자주적인 근대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체적인 인간들의 노력을 무시를 하고 단지 운이 나빠서 식민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역사의 이행 과정을 설명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운이 나빠서 조선은 강도, 제국주의를 만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백영서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교수인데요. 이 백 교수가 쓴 책 동아시아 근대 이행의 세 갈래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백영서 교수는 거의 앞에서 소개한 오학영 교수와 비슷한 문제 의식하에서 근대로의 실패와 성공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일본은 성공했는데 중국과 한국은 실패했다는 설명 방식은 19세기 패러다임에 불과하며 세 나라가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상황에서 19세기 후반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영서 교수가 말하는 세 나라가 한중일 세 나라가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하에서 중국 사회주의 체제나 일본 자본주의 경제, 그 다음 한국 자본주의 경제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나라를 모두 포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21세기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패러다임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소국주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국주의는요, 말 그대로입니다. 대국주의의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팽창을 추구하는 제국주의 국가가 되지 말자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대팽창을 반대를 하고 군민을 축소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고요. 산업자본의 자유로운 발전을 추구를 하고 사상도덕, 문해, 과학 향상을 추구를 한다. 이게 메이지 시대의 일부의 사람들이 주장을 했었고요. 일본만이 아니라 조선의 일부의 개파, 그 다음에 중국의 봉건제적인 전통에 살아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에 입각한 소국주의 노선만이 바로 일본의 대국주의 팽창을 하다가 태평양 전쟁에 의해서 쫄딱 망한 역사를 성공적으로 다시 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국주의에 입각한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동아시아 3국의 역사를 설명해야 한다는 백영석 교수의 주장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요, 당시에 제국주의 열강이 활동하던 시대에 소국주의적인 노선에 입각해서 자주적 근대화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제국주의 시대에는 일본과 같이 자기가 후발 제국주의 국가가 되든지 아니면 조선의 식민지와 중국의 반식민지가 되든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국주의에 입각한 근대화 노선이라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요. 일본에서도 대국주의, 제국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압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의 의미 없는 노선이었었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소국주의 노선이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에 있어서도 거의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의 지금 시진핑이 거의 팽창주의, 대국주의 노선을 지향을 하고 있고 중국의 국민들이 애국주의 선동에 놀아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야 시진핑, 너희의 전통 중에 봉건제 주너라, 봉건제 있지 않았니? 그 소국주의 노선을 한번 추구해봐 라고 말하는 거, 중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국주의 봉건제를 소개를 하는 게 무슨 지금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1세기의 패러다임이라고 백영석 교수가 소개한 소국주의 노선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이제 존 덩컨 교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는요,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되겠고요. 이 양반은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참 의미 있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단선적인 발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대에 여러 가지 근대가 상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책 제목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책의 한 논문에서 존 덩컨 교수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19세기 말 서국 제국주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데 실패했는지가 아니라 동아시아 선진화된 유기적 사회의 어떠한 측면이 동아시아가 20세기 후반 이후 서구를 따라잡거나 심지어 능가했는지를 묻는 것으로 학문의 초점을 변화시킬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덩컨 교수에 의하면 이 동아시아가 특히 중국이 20세기 말 미국과 더불어서 G2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요소에 의해서 가능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한다라는 거고요. 존 덩컨 교수가 찾아낸 그 역사적인 근거는 바로 과거제에 입각한 관료제고요. 그 관료제에 입각한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는 똑같이 관료제에 입각한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근대로의 이행기에는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해서 중국을
반식민지로 전락시키고 말았는데 20세기 말에 있어서는 왜 중국을 세계 2대 강국으로 올려놨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차이를 분석을 하고 그것들이 관료제에서 어떻게 달라지게 됐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설명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근대에 이미 서구가 말하는 관료제가 있었다. 이게 바로 서구의 근대적인 요소를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전근대에 선취하고 있었고 미리 그것들에 대해서 쟁취를 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 요소에 의해서 20세기 말에 중국이 세계 2대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관료제라는 근대적인 합리적인 요소가 왜 정근대 사회에서는 중국을 실패로 끝나게 했고 20세기 말에서는 성공하게 만들었는지를 사회 전체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한 요소만 들고 와서 그것 때문에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미야지마 히로시가 되겠습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는요, 성균관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이 양반도 같은 동아시아는 몇인가라는 책에서 더욱더 대담한 근대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유교적인 근대가 되겠습니다. 아까 존 덩컨 교수가 관료제도와 집권적인 국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은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3국 같은 경우는 유교, 즉 성리학이 있었고 특히나 17세기 이후에 집약적인 벼농사가 발달을 해서 소농사회가 확립이 됐다. 이거에 의해서 이미 서구의 침략이 있기 전에 동아시아는 17세기부터 유교적 근대 사회가 됐었다라고 하면서 서구의 근대와 다른 복수의 근대로서 유교적 근대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적 근대는 설명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 소농사회에서 어떻게 해서 자본주의 세계 경제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이행의 근거는 뭔지, 이행의 방향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 농업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농업사회는 자본주의화된 산업주의 군사력을 절대로 막아낼 수 없었다라는 거고요. 이 소농사회가 어떻게 근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한 유교적 근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미야지마 같은 경우는 유교적 근대가 있다라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이슬람 근대도 가능하니 인도의 힌두교적 근대도 가능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개의 근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유교적 근대, 힌두교적 근대, 이슬람적 근대가 서구에 의해서 현실화된 세계 자본주의 체제하고 어떤 관련성을 맺을 수 있는지, 어떤 이행의 과정에 의해서 그 체제하고 결합할 수 있는지 이 이행 과정을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유교적 근대, 소농사에 의해서 새로운 근대가 가능했었다라는 것은 제가 전에 설명을 했었던 강신주에 의한 자유로운 공동체로서 이 소농사회를 설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머릿속에서만 있는 관념적인 역사가 되겠습니다. 절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근대를 설정하고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 세계에 맞서서 그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한국의 자주적 근대의 실패에 대해서 그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단순하게 실패라든지 성공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거나
또 한편으로는 유교적 근대라 그래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하고는 전혀 다른 근대를 설정을 하는 이런 관념적인 역사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변명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